한국 때문에 명문대 강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교수가 띄운 종합국력 6위. 대한민국 이 한 줄이 유럽 출신 학생들을 완전히 폭발시켰거든요. 조작이다. 편향됐다. 등록금 환불하라. 항의는 학장실까지 올라갔습니다. 30년 경력 국제정치 전문가도 처음엔 비웃었죠. 한국이 우리보다 위라고? 하지만 데이터는 잔인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제 탱크 대신 한국제를 대량 구매한 이유, 세계가 한국 여권의 문을 활짝 연 이유.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단 50년 만에 소프트파워 12위까지 올라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편견으로 똘똘 뭉친 교수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압도적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런입니다. 올해로 58, 영국 출신의 국제정치학자이자 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뉴욕의 한명문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강의를 시작한 지 겨우 30초가 지났을 때 강의실 문 앞에 경비요원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강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방금 띄운 스크린의 한 줄 때문이었죠. 2025년 종합국력 재편 6위 대한민국 이 문장이 강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교수님이 편향된 자료를 들이민 겁니다. 그 목소리는 유럽 출신 학생의 것이었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뺨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수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당혹감이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둘 다였습니다. 내가 아시아 국가 하나 때문에 강의실을 통제당한다고?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제 자존심은 이미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명성이 한 줄의 문장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는 순간 첫 줄에 앉은 한국계 조교세라 윤이 조용히 노트북을 닫는 게 보였습니다. 33세 그녀는 마치 이 장면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작은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그 물건이 무엇인지, 왜 그녀가 그걸 쥐고 있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세라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국제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제 이력서는 화려했습니다. 발칸 반도 분쟁 지역 파견 경험, 유럽연합 정책자문 이력, 그리고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들.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나토 회의에서 발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만석이었고 학생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노트에 적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하나의 편견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1999년 발칸 반도에서 파견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저는 한 가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민간인 구조작전이 진행 중이었고 긴급히 투입된 장비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싸고 빠르게 들어온 아시아산 장비들이었죠. 하지만 그 장비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발전기는 먹통이 됐고 통신 장비는 잡음만 내뱉었고 구조용 크레인은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민간인 구조가 4시간이나 지연되었고 저는 그 광경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하나의 공식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시아의 강점은 속도, 약점은 신뢰. 이 편견은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한국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을 하나로 뭉뚱그려 오해했을 뿐이죠.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태국 모든 나라를 하나의 범주로 봤습니다. 아시아는 다 비슷해라는 오만한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26년 동안 제 안에서 굳어져 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해가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공정한 학자라고 믿었지만 사실 저는 낡은 편견의 포로였던 겁니다. 제 강의 노트 곳곳에는 아시아 빠른 성장, 낮은 신뢰라는 공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경비요원이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학생들의 시선은 저와 스크린을 오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학생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유럽 출신 학생들의 얼굴에는 배신감 같은 게 떠올랐죠. 우리가 존경하던 교수님이 이런 황당한 자료를 들이밀다니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의심하는 게 불쾌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제 편이라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래, 상식은 아직 살아있어. 한국이 6위라니 말도 안 되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편견을 학생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세라 유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노트 한쪽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교가 교수를 통제한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경비요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이미 휴대폰으로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의실은 봉인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캠퍼스 익명 커뮤니티에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선전 수업에 우리 등록금이 쓰이고 있다. 교수가 편향됐다. 학교 측은 조사해야 한다. 댓글들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다들 내 편이야. 다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쾌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세라 윤이 제 책상 위에 남긴 쪽지를 발견했거든요. 교수님, USB 안에 출발점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 교수님이 더 괴로워질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교수님이 괴로워질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문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가 다가왔고 학생들은 준비를 단단히 해왔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유럽 출신 학생들이 자료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고 스크린에는 유럽의 제조업 전통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펼쳐졌습니다. 200년이 넘는 산업혁명의 역사, 세계대전을 거치며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외교 레버리지와 군사동맹 구조. 독일의 자동차 산업, 프랑스의 항공우주기술, 영국의 금융 시스템, 이탈리아의 정밀기계. 자료는 치밀했고 논리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6위라는 건 과대평가입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축적, 기술력의 깊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이 모든 걸 고려하면 한국은 10위권 받기 맞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의실 분위기는 마치 법정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래, 상식은 아직 살아있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학생들의 논리가 제 편견을 정당화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학생들은 계속해서 자료를 쏟아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기술, 정밀기계공학,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에어버스, 영국의 롤스로이스, 스웨덴의 볼보. 모든 지표가 유럽의 우위를 가리키고 있었고 한국은 그저 빠르게 따라잡는 추격자일 뿐이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LG도 결국 일본과 독일 기술을 베낀 것 아닙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게 정상이야. 내가 띄운 자료가 문제였어. 하지만 그때 세라 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스펙만 보고 싸우고 있어요. 교수님이 진짜 보여주려던 건 다른 거죠? 그 말이 강의실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세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말이 불쾌했습니다. 조교가 감히 제 의도를 읽는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찔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보여주려던 게 뭐였죠?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세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료 출처를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일부는 학장실에 공식 민원을 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학문적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한 학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편향된 자료로 학생들을 오도하는 건 교수로서의 책임을 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더 격해졌고 저는 그 한복판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즉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말했죠. 좋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한 장으로 끝냅시다. 감정 말고 숫자로. 학생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한 장이요? 한 학생이 비웃었습니다. 한 장으로 200년 역사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오기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날 밤 캠퍼스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아 빨리빨리 선전 수업, 우리 등록금으로. 편향 교수 퇴출해야 학교 이미지에 먹칠하는 중 이게 명문대 수준이냐. 댓글은 수백 개를 넘어섰고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다들 내 편이야. 다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세라 윤이 남긴 메모가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수님이 괴로워질 거예요. 그 문장이 왜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저는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안에 무언가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열면 뭔가 바뀔 거야. 하지만 난 바뀌고 싶지 않아. 다음 주가 왔고 학생들은 더 많은 자료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축적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은 마치 법정 변호인처럼 치밀하게 공격해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업화는 20세기 중반에 시작됐습니다. 반면 유럽은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을 이끌었죠. 이 200년 격차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라의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3장의 이미지가 떴습니다. 첫 번째는 전후 폐허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서울,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잿더미가 된 땅. 남대문 근처의 판잣집촌, 먹을 게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아이들, 옷이라곤 누더기뿐인 사람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수입 의존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한국은 석유도, 천연가스도, 석탄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해야 했죠. 자원 자금률 0%. 세 번째는 유럽과의 재건 자본 격차를 암시하는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마셜 플랜으로 유럽이 받은 지원과 한국이 받은 지원의 차이. 그 격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아니라 출발점을 보겠습니다. 학생들 중 몇 명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출발점이 어쨌다는 겁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하지만 스크린에 수치가 뜨자 웃음이 멈췄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영국은 1000달러가 넘었고 프랑스는 800달러, 독일은 700달러였습니다. 격차는 10배가 넘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20배까지 벌어졌죠. 67달러요?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 여전히 농업 중심 경제였고 수출품이라곤 가발과 합판 정도였습니다. 반면 유럽은 이미 자동차를 수출하고 항공기를 만들고 정밀 기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폭스바겐을 전 세계에 팔고 있었고 프랑스는 콩코드 여객기를 개발 중이었고 영국은 금융 허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는 죄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저는 한국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아시아를 깔보던 제가 말입니다.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짜여 있었지 과거를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출발점이 낮다고 해서 현재의 국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낮은 나라는 세상에 많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모두 출발점이 낮았지만 한국처럼 되지 못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한국의 산업화 속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8%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은 3% 안팎이었죠. 연평균 8%를 30년? 한 학생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중국도 못한 속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가나보다 가난했죠. 하지만 2000년대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됐습니다. 속도만 빠르면 뭐합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의미 없죠. 중국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품질 문제로 늘 비판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1999년 발칸 반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작동하지 않던 장비들, 지연된 구조 작업, 그리고 제 안에 박힌 편견. 기술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불리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라 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휴전일 뿐이죠. 그 압력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압력이 시스템을 만든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휴전선 너머에는 항상 위협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생존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예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라는 거대한 범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특수한 경우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력 6위는 과하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엔 현실 검증을 하겠어. 학생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고 저 역시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안에 뭔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26년 동안 견고했던 편견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압력이 시스템을 만든다. 그 문장이 뭔가 중요한 걸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아직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현실 검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국력 6위는 과하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최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수출, 군사력, 경제 규모, 외교 영향력. 모든 지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12잔 마셨고 논문 30여 편을 읽었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최신 보고서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세계 수출 점유율은 2.2%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멍했습니다. 2.2%라니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2.2%를 차지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 규모가 수천억 달러인데 그중 2.2%면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요 수출국 명단에 한국이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이집트,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계약을 따낸 기록이 나와 있었거든요. 폴란드만 해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K2 전차만 거의 1000대 가까이 주문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폴란드가 왜 독일제 레오파드 대신 한국제를 선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가격 때문일까?
하지만 자료를 더 파보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독일은 주문 후 5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은 1년 안에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찾고 있었고 한국이 그 답이었던 겁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뭘 보여주실 겁니까? 한 학생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료를 띄웠습니다. SIPRI 보고서, 그리고 주요 계약 내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때문 아닙니까? 싸니까 팔리는 거죠. 중국산처럼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가 독일제 레오파드 대신 한국제 K2를 선택했을까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독일과 같은 동맹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납기 비교가 나와 있었습니다. 유럽산 무기는 계약은 빠르지만 납기는 몇 년씩 걸렸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EA, 프랑스의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 E. 모두 훌륭한 무기지만 주문 후 3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납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주문했을 때 첫 인도는 계약 후 1년 안에 이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납기를 지킨다는 건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전쟁이 임박한 나라에게 약속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 아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공포에 떨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5년 후에 최고급 전차가 아니라 1년 안에 도착하는 믿을 만한 전차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시스템,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KAI. 이 회사들은 전시 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1999년 발칸 반도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동하지 않던 아시아산 장비. 하지만 그게 정말 한국산이었나요? 저는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로 뭉뚱그렸을 뿐이죠. 중국산이었을 수도, 동남아시아산이었을 수도, 아니면 제3국에서 조립한 제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전의 경험으로 2025년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유럽은 왜 납기가 늦습니까? 기술이 부족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축적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축적.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은 오래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동시에 느립니다. 절차가 많고 검증이 길고 협력 구조가 복잡하죠. 레오파드 전차는 여러 나라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독일에서 설계하고 프랑스에서 엔진을 만들고 영국에서 광학 장비를 만듭니다. 조립은 독일에서 하죠. 이 모든 과정이 조율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나라니까요. K2 전차는 대부분의 부품이 한국 내에서 생산됩니다. 현대로템이 조립하고 두산이 엔진을 만들고 LIG넥스원이 전자장비를 만듭니다. 모두 한국 회사들이고 모두 같은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조율이 빠르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보인 이유. 그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납기였습니다. 학생 한 명이 수업 중 바로 SIPRI 자료를 찾아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결론을 보고 말문이 막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족감? 아니, 그보다는 혼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제가? 26년 동안 아시아를 무시하던 제가?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난 학자야. 편견 없이 사실만 봐야 해야지만 사실은 제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럽 방산업체 출신 동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처드, 그 수업 조심해. 업계에서 내 이름 나오고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동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방산 때문에 유럽 업체들이 타격받고 있어. 폴란드 계약만 해도 독일이 놓친 게 수십억 유로야. 내가 한국을 띄우면 업계가 좋아할 리 없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건드린 거지?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요. 진실은 누군가의 이익과 상관없이 진실이니까요. 다음 주 강의가 다가왔고 저는 마지막 검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군사력은?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방산 수출이 높다고 해서 군사력이 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를 많이 팔아도 정작 자기 군대가 약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최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스크린에 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가 떴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5위? 한 학생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높다는 겁니까? 저는 자료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현역 병력 60만, 예비군 300만 이상, K2 전차 2600대 이상, K9 자주포 1000문 이상, K9 자주포도 수백 문, F-15K 전투기 60여 대, F-35A 스텔스기 도입 예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그리고 KSS-3 잠수함 보유.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군 복무를 합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기적으로 받죠. 전시에 300만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300만이요? 한 학생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중 성인 남성의 대부분이 군 경험이 있죠.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전쟁 준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 5위가 진짜면 6위 종합도 말이 되나?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했습니다. 학생들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요. 난 왜 아시아로 묶어서 무시했지?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26년 동안 저는 아시아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모두 똑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휴전선을 마주한 나라, 생존 압력 속에서 시스템을 만든 나라. 저는 제 무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라 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준비된 전쟁 속에서 산업을 만든 나라예요. 전쟁이 끝난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생존 압력은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그 문장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징병제, 예비군 훈련, 민방위 시스템. 모든 성인 남성이 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시에는 300만 이상이 동원 가능한 구조.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전쟁 준비 시스템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럽도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는데 왜 한국처럼 하지 않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럽은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한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무게가 학생들에게 전해진 거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1953년 이후 단 한순간도 평화를 확신한 적이 없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항상 북한이 있었고 그 불안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이 산업이 됐고 그 산업이 국력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GDP 대비 2.6%. 절대액으로는 500억 달러 가까이. 세계 10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방산 기업으로 갑니다. 그 기업들이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수출합니다. 국방비가 산업을 키우고 산업이 수출을 만들고 수출이 신뢰를 쌓고 신뢰가 국력이 됩니다. 선순환 구조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논리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날 저녁 저는 챕터 1에서 경비가 왔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교수님 수업 영상이 밖으로 퍼졌습니다. 일부 동문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정치였군요. 학교는 제 수업이 후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한국이 6이라는 한 줄이 누군가의 이익과 충돌했던 거죠. 유럽 방산업체와 연결된 후원자, 아시아 시장을 경쟁 상대로 보는 동문들. 제 수업은 그들의 이익에 금이 가게 만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안의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저를 묶어왔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다가왔고 저는 신뢰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국력은 탱크만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뢰와 매력, 이것도 국력입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스크린에 헨리 여권지수 2025년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은 상위권, 2위에서 3위권으로 평가되며 약 190개 안팎의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여권? 한 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국력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행 편의일 뿐이죠.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권 등급이 올라간다는 건 국가가 싫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학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신뢰입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 세계가 판단한 겁니다. 이게 국력 아니면 뭡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인덱스 2025년. 한국은 12위, 점수 60.2로 상승했습니다. 12위요? 한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12위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순위에 오른 게 최근 10년 사이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띄웠습니다. 2010년 한국의 소프트 파워 순위는 20위권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12위. 15년 만에 엄청난 상승이었죠. 유럽 학생들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문화는 축적이다라고 말하던 학생들이 현대의 영향력이라는 프레임 앞에서 흔들렸거든요. K-팝, K-드라마, 영화, 이게 다 일시적 유행 아닙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비틀즈도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역사가 됐죠. 하지만 K-팝은 10년 후에도 기억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이 10년 넘게 지속되면 그건 유행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UN 연설,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 흥행. 이건 문화 수출이 아니라 문화 영향력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UN에서 연설했을 때 그건 단순히 K-팝 그룹이 아니라 한국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된 겁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었을 때 그건 한국 영화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이야기의 승리였습니다. 학생들은 불편해했지만 반박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은 과거의 축적으로 현재를 설명합니다. 한국은 현재의 영향력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강의실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저는 유럽을 비판하고 한국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아시아를 깔보던 제가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때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입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미국 여권은 180개 안팎, 영국은 190개 안팎,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190개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런데 한국은 5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안 받아주던 여권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여권으로 유럽에 가려면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신뢰가 쌓였다는 겁니다. 50년 만에. 세라 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만족스러운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교수님이 드디어 깨달았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 모두 100년 이상의 축적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느낀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출액. 2024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모든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었죠. 100억 달러면 작은 나라 국내 총생산과 맞먹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성공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논리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강의 전날 밤 학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수업 중단을 권고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학교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일부 후원자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능할까? 아니면 끝까지 갈까? 저는 세라 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마지막 강의 제대로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USB, 끝까지 보셨나요? 저는 USB를 다시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보지 못한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교수님의 여정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찾았던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출발점 자료, 방산 수출 자료, 군사력 자료, 여권 지수, 소프트 파워 지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들은 제가 준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스스로 찾은 겁니다. 저는 단지 시작점만 제시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라는 저에게 답을 준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나는 한국을 깔봤지? 그 질문이 저를 이 여정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마지막 강의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은 가득 찼고 일부 학생들은 서서 들어야 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거든요. 리처드 교수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린다는 소문. 심지어 다른 학과 학생들과 교수들도 왔습니다. 강의실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었습니다. 한국 6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출발점이 최악인데도 신뢰 시스템을 만든 나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2025년 서울 에이덱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방산과 항공우주 투자를 늘려 2030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었죠. 이게 허세일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준 모든 자료를 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방산 수출 2.2%, 군사력 5위, 여권 상위권, 소프트 파워 12위. 이게 6위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1999년 발칸 반도에서의 경험, 작동하지 않던 장비, 그리고 그 뒤로 26년 동안 저를 묶어버린 편견. 저는 아시아를 깔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편견은 경험에서 시작되지만 무지에서 완성된다. 학생들은 그 문장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1999년의 경험으로 2025년을 판단했습니다. 26년 전의 아시아로 지금의 한국을 봤습니다. 그게 무지였습니다. 세라 윤이 강의가 끝난 뒤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USB는 사실 자료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출발점 자료, 방산 수출 자료, 군사력 자료, 여권 지수. 모두 제가 찾아야 했던 것들이었죠. 세라는 저에게 답을 준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나는 한국을 깔봤지? 그 질문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세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 살았을 겁니다. 챕터 1의 복선이 마침내 회수됐습니다. 경비요원이 온 건 조작 의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띄운 6위 한국이라는 한 줄이 학교 내부 정치와 충돌했기 때문이었죠. 후원자 중 일부는 유럽 방산업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동문 중 일부는 아시아 시장을 경쟁 상대로 봤습니다. 제 수업은 그들의 이익에 금이 가게 만든 겁니다. 한국이 6위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학자로서 저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이 비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떠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빈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장, 편견은 경험에서 시작되지만 무지에서 완성된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업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죠. 이 문장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른 교수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세상을 낡은 방식으로 바꾼 그 말이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편견이라는 사슬에서요. 제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길. 저는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